여러분, 지금 유럽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상공을 넘어 떨어지고 루마니아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나토와 러시아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경고였고,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이미 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맹은 침묵했습니다. 나토는 의도된 공격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집단 방위를 회피했고, 유럽의 시민들은 분노 속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나라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이 곧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폴란드의 하늘은 불타는 드론 파편으로 가득했습니다. 루마니아 공군은 긴급히 F-16을 출격시켰지만 그 누구도 집단방위 조항 발동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토의 입에서는 의도된 공격이 아니다라는 냉담한 해명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민들은 분노의 거리로 몰려나와 왜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어야 하느냐며 외쳤고 민간인들마저 군사훈련에 자원했습니다. 배신감이 짙게 깔린 회의실, 지도자들은 눈을 피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듯 낯설지만 강렬한 한 나라의 이름이 회의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드입니다. 영국 육군 중령 출신이죠. 나토 합동군사사령부에서 15년간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베를린에서 군사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 이 바닥에서 일해왔는데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드론 파편이 떨어진 순간 말이죠. 불꽃이 치솟고 잔해가 흩어지는 광경을 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대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나들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상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 수많은 위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나토 국가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격추됐지만 더 많은 드론들이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분노에 찬 구호를 외쳤어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플래카드가 바르샤바 광장에 펄럭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만 명 이상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학생들이, 회사원들이 훈련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7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됐죠.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전투훈련을 받는 광경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폴란드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위비를 GDP 4%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나토 권장 기준의 2배였죠. 동시에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루마니아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러시아 드론들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하자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굉음이 온 유럽에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어요. 나토의 대응을 지켜보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집단방위 조항 발동은커녕 의도된 공격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성명만 발표한 거예요. 동맹국들이 직접 공격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나토의 침묵은 동맹의 균열을 증명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도자들의 표정을 봤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날 폴란드의 하늘에서 드론이 불타며 떨어졌습니다. 파편 하나하나가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동맹은 흔들렸고 신뢰는 무너져갔죠.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른 이름을 꺼내더군요. 폴란드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신흥국의 무기가 유럽을 구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집 안불꽃 하나가 순식간에 유럽 전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정말로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 동맹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은 5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브뤼셀 EU 본부에서 벌어진 긴급회의를 지켜보며 저는 동맹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다음이다라고 외치며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했죠.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었거든요. 드론 침범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공포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정반대 입장이었어요.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자는 게 헝가리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군사적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이에요. 에너지 공급망까지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독일의 태도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결속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이미 에너지 위기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전기세 폭탄 때문에 거리에 나선 시위대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었죠. 저는 베를린 거리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이 전기 고지서를 들고 분노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전기세가 작년 대비 3배나 올랐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추가적인 군사비 지출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었죠. 하지만 실제 군사력을 들여다보면 프랑스 역시 핵심 무기 시스템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연설만 했고 병사들은 총알을 기다렸습니다. EU 회의실의 화려한 수사와 달리 실제 전선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각국이 내놓은 건 성명서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점점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지원, 중국과의 경쟁, 대만 문제까지 안고 있었어요. 미국 상원에서는 연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유럽 지원 축소를 강력히 주장했죠.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는 유럽 스스로 지켜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워싱턴은 우린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국내 여론이 해외 개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토 회의장에서 지도자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피로와 두려움만 있었어요. 냉전 시절 소련을 상대로 보여줬던 그 결의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가득했죠. 유럽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기세 폭탄 때문에 시위가 연일 계속됐어요. 함부르크 시내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전쟁 때문에 고생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왜 우리가 돈을 퍼줘야 하나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해외에만 신경 쓴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죠. 전쟁의 대가를 가장 먼저 느낀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회의실에서 말로만 싸웠지만 실제 고통은 일반 국민들이 떠안고 있었어요. 에너지 비용 상승, 물가 폭등,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말이죠.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도 서유럽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소련 지배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광장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더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동맹의 이름은 남아있었지만 그 영혼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럽은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브뤼셀에서 하나의 선언이 나왔거든요. EU 사상 초유의 245조 원 규모 무기 공동구매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브뤼셀에서 전시경제를 방불케 하는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개별 구매에서 공동 대량 구매로의 전환이었어요. 이는 평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각국이 따로 무기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이에요. 2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통해 유럽 전체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자였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고 독일의 계약은 너무 느렸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부담이 컸어요. 우리가 기다린 무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먼지가 쌓여갔어요. 독일 무기업체들은 몇 년째 납기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한국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폴란드 대표가 이미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거든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흥국의 무기로 유럽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단 10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독일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죠.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나 역사는 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반전을 만듭니다. 245조 원의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곧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브뤼셀의 회의실은 전시지휘본부처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EU 사상 초유의 245조 원 무기 공동구매라는 선언이 나온 지 일주일 후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그 회의에 군사 컨설턴트로 참석했습니다.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45조 원이라는 예산은 분명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업체였어요.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고 독일의 계약은 너무 느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성능의 무기라도 가격이 2배 이상 비쌌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유럽향 납품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나 PGH-2000 자주포 같은 독일제 무기들은 성능은 검증됐지만 납기가 문제였어요. 계약을 맺어도 실제 납품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팔 전투기나 르클레르 전차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컸어요. 프랑스는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유럽 공동 이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검증된 대안이 있다고 말이죠. 바로 한국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으로는 유명했지만 전차나 자주포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죠. 폴란드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288대를 계약했다는 거였어요. 총 계약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납기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10개월 만에 첫 물량이 인도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독일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회의가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흥국의 무기로 유럽을 지킨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였거든요. 한국이 과연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였죠. 프랑스 대표도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러시아 드론이 매일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데 몇 년씩 기다릴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 미국과 독일 무기업체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토 무기는 나토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한국 도입 시 동맹 균열을 우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워싱턴은 대놓고 불편해했고 베를린은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독일 방산업계도 로비스트들을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갈렸습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 무기를 값싼 대안이라고 폄하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한국을 모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폴란드 언론은 그것을 희망이라 불렀죠. 저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의 헤드라인을 기억합니다. 한국 무기 유럽의 도박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르 피가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미지수에 의존할 것인가라고 썼죠. 하지만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는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폴란드가 기다린 파트너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같은 무기를 두고도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부의 반발은 계속됐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가 신흥국제라 아직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본격적인 무기 수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전장은 언제나 이론보다 빨리 답을 내놓습니다. 곧 저는 폴란드에서 벌어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한국 무기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 순간 말이죠. 저는 곧 그 답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전장을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한국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브뤼셀 회의에서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신흥국의 무기가 과연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유럽 내부의 논란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계에서는 한국 견제 발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베를린의 한 방산 로비스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유럽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독일 라인메탈의 한 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신흥국제라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수십 년간 검증된 독일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죠. 프랑스 탈레스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럽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어요. 같은 나토 동맹국끼리 기술을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을 모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폴란드는 그것을 희망이라 불렀죠. 르 피가로는 아시아의 미지수에 의존할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반면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는 한국, 폴란드가 기다린 파트너라고 썼습니다. 독일 슈피겔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값싼 무기로 안보를 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심하며 유럽이 성급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마다 한국을 두고 모험이냐, 대안이냐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독일과 프랑스 쪽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무기업체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나토 무기는 나토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한국 도입 시 동맹 균열을 우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 만찬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이에요. 나토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 방산업체들도 로비에 나섰습니다. 의회를 통해 유럽에 압력을 가했죠. 미국 무기야말로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로비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정치권에 직접 압력을 가하며 한국 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한 간부는 제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이 시장에 진입하면 우리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대놓고 불편해했고 베를린은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동맹 내 표준화와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매일 러시아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는데 몇 년씩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 블라시우시 국방장관의 발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독일 무기는 좋지만 느리고 미국 무기는 비싸다는 게 그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여론도 갈렸습니다. 일부는 검증된 서방 무기를 선호했지만 대부분은 속도를 우선시했어요. 바르샤바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러시아가 먼저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폴란드 여론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 이상이 한국 무기 도입을 지지한다고 답했어요. 속도와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택한 셈이었죠. 저 역시 한국의 이름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간 군사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한국을 진지한 방산 강국으로 여긴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은 인정하지만 전차나 자주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실전 경험 부족, 신뢰성 검증 미흡, 유지보수 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왕립연합군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방사는 다른 문제라고 말이에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부쿠레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54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존 미국제 M109 팰러딘 대신 한국제를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정부는 K2 전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운용 중인 구식 T-72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로 한국제를 고려한다는 거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움직임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선호해온 노르웨이가 한국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었어요. 북극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한국 무기에 서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절박함 때문에 모험을 택한 걸까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288대,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납기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0개월 만에 첫 물량 인도라는 조건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과연 한국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한국 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답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이죠. 러시아의 반응이 이렇게 민감한 걸 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신흥국 무기라면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이 진짜 위협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나토 내부는 한국을 두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했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벌어진 토론은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의 진실은 달랐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유럽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곧 저는 폴란드에서 벌어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무기의 실제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충격적인 반전을 직접 보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열차에서 내린 K2 전차는 폴란드 병사들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폴란드 동부 지역의 한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0개월 만에 전차가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정확히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반면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계약 후 3년이 지나도 첫 물량 인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가격 협상만 1년 넘게 끌고 있었고요. 독일은 늦었고 미국은 비쌌습니다. 한국만이 왔어요. 그것도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말이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감격해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처음 경험해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 현장에 군사 컨설턴트로 참석했습니다. 사실 한국 무기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회의실에서만 듣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검증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철로에서 내리는 K2 전차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관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조잡한 신흥국 제품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매우 세련되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전차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외양이었죠. 폴란드 기갑부대 지휘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전차를 기다려왔다고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20년간 구식 장비로 버텨온 부대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손님이었을 거예요. 저는 20년간 전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약속한 대로 정확히 10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한 거였습니다. 유럽 방산 역사상 이런 납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K9 자주포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총 18대의 K9이 기차에서 내려지는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폴란드 포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운용해온 구식 포병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폴란드 포병대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갖게 됐다고 말이에요.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은 기존 장비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게 그의 평가였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냈어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수량을 약속한 성능으로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군수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기자들도 실물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독일 슈피겔의 기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라고 말이에요.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의 기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기다린 무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했어요. 반면 프랑스 르 피가로의 기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기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생각보다 조용했고 가속력도 뛰어났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격 시연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정밀도가 놀라웠어요. 폴란드 장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런 성능의 무기를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을 향한 나의 시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신흥국의 무기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K2 전차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폴란드군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폴란드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다른 국가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는 즉시 시찰단을 파견했어요. 슬로바키아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루마니아 국방차관은 K9 자주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이에요. 현재 운용 중인 미국제 M109와 비교해도 성능이 월등하다는 게 그의 평가였습니다. 슬로바키아 기가벼단장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K2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이 기대 이상이라고 했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사령관은 K9 자주포의 혹한기 성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이죠. 신문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질적 해답을 썼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국 무기의 예상외 품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은 한국의 성공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비쌌고 독일은 늦었습니다. 한국은 단 하나였어요. 시간을 지키고 성능을 보장하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선택 말이죠.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급자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폴란드군 훈련에서 한국 무기들이 본격 투입됐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협력하여 가상의 적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훈련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연동성과 정확도가 뛰어났어요. 특히 지휘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은 이런 수준의 무기를 이렇게 빨리 받을 줄 몰랐다고 감탄했어요. 훈련장에서 K9의 포성이 울릴 때 나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흥국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였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요? 폴란드 합참의장이 훈련을 참관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폴란드군의 전투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말이에요. 한국 무기 덕분에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군사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대 계약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K2 전차 도입 협상에 들어갔어요. 노르웨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K9 자주포의 북극 환경 테스트를 공식 요청했어요. 기존 미국제 M109를 대체할 차세대 포병 시스템으로 한국제를 고려한다는 거였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었어요. 속도와 성능,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완벽한 파트너 말이죠. 이제 한국 없이는 유럽의 방산 지도를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폴란드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는 순간 말이에요. 러시아는 한국 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답이었어요. 폴란드에 한국 무기가 도착한 직후 모스크바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이죠. 폴란드가 도발적인 무기 도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 무기의 성능이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진 위력을 러시아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모스크바는 한국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겨누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한국 무기가 정말로 위협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나토 내부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회의장은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갈라졌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적극 지지했지만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폴란드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불편해했어요. 자국 방산업체들의 로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워싱턴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어요. 나토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전 배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한국 무기들이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훈련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2 전차의 기동성과 화력이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K9 자주포의 정확도와 연사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파괴력은 가히 압도적이었죠. 폴란드 현지 지휘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바로 내일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추가적인 훈련이나 적응 기간 없이도 즉시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제가 25년간 쌓아온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시찰단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K9 자주포의 실제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시연을 본 루마니아 포병사령관은 즉석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차관은 더욱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 54대 도입 계획을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존 미국제 M109 팰러딘을 모두 교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움직였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온 기갑부대 지휘관들이 K2 전차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현재 운용 중인 구식 T-72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귀국 후 즉시 K2 전차 도입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8대 규모의 계약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이는 슬로바키아 기갑부대의 핵심 전력을 한국제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만 고집해온 노르웨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혹한기 성능에 주목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사령관은 북극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있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언론의 논조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유럽 언론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 무기의 예상외 품질이라는 제목으로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처음 값싼 대안이라고 폄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였어요. 이제는 유럽 방산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 피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의 미지수라고 불렀던 한국을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납기 준수와 성능 보장 면에서 기존 업체들을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연달아 실었어요.
속도와 품질,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의 성공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되었어요. 다른 방산업체들이 한국과 비교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납기는 한국만큼 빠른가? 가격은 한국만큼 합리적인가? 성능은 한국만큼 뛰어난가?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신흥국이 아니라 이미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한국의 편이었어요. 빠른 납기,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까지.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급자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행 러시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목격한 후 모든 나라가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어요. 이제 한국이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기다려온 바로 그 파트너였어요. 속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 말이죠. 유럽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었어요. 기사를 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심하며 유럽이 성급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마다 한국을 두고 모험이냐, 대안이냐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독일과 프랑스 쪽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무기업체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나토 무기는 나토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한국 도입 시 동맹 균열을 우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 만찬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이에요. 나토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 방산업체들도 로비에 나섰습니다. 의회를 통해 유럽에 압력을 가했죠. 미국 무기야말로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로비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정치권에 직접 압력을 가하며 한국 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 베그만의 한 간부는 제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이 시장에 진입하면 우리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대놓고 불편해했고 베를린은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동맹 내 표준화와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매일 러시아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는데 몇 년씩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독일 무기는 좋지만 느리고 미국 무기는 비싸다는 게 그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여론도 갈렸습니다. 일부는 검증된 서방 무기를 선호했지만 대부분은 속도를 우선시했어요. 바르샤바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러시아가 먼저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폴란드 여론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 이상이 한국 무기 도입을 지지한다고 답했어요. 속도와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택한 셈이었죠. 저 역시 한국의 이름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간 군사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한국을 진지한 방산 강국으로 여긴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은 인정하지만 전차나 자주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실전 경험 부족, 신뢰성 검증 미흡, 유지보수 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왕립연합군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방산은 다른 문제라고 말이에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부쿠레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54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존 미국제 M109 팰러딘 대신 한국제를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정부는 K2 전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운용 중인 구식 T-72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로 한국제를 고려한다는 거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움직임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선호해온 노르웨이가 한국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었어요. 북극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한국 무기에 서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절박함 때문에 모험을 택한 걸까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288대,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납기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0개월 만에 첫 물량 인도라는 조건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과연 한국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러시아는 한국 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답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이죠. 러시아의 반응이 이렇게 민감한 걸 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신흥국 무기라면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이 진짜 위협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나토 내부는 한국을 두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했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벌어진 토론은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의 진실은 달랐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유럽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곧 저는 폴란드에서 벌어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무기의 실제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충격적인 반전을 직접 보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훈련장의 포성이 내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한국 무기 실전 훈련을 지켜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5년간 쌓아온 편견이 K9 자주포의 정확한 포탄 한 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K9의 포성이 들리는 순간 전장은 한국의 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목표물 15km 지점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폴란드 포병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독일이나 미국 무기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폴란드 포병대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20년간 포병으로 복무했지만 이런 성능은 처음 본다고 말이에요.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치가 기존 장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그의 평가였습니다. K2 전차의 기동훈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험한 지형을 부드럽게 넘나드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 기갑부대원들은 이런 반응성과 안정성을 가진 전차는 처음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실질적 해답을 썼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 무기의 예상외 품질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프랑스 르 피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미지수라고 폄하했던 한국을 이제는 유럽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납기 준수 능력에서 기존 서방 업체들을 압도한다고 썼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연달아 냈어요. 가격, 품질, 속도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한국의 성공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평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화력이 기존 레오파드 투어사보다 월등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전투관리 시스템의 통합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비쌌고 독일은 늦었습니다. 한국은 단 하나였어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으로 약속한 가격에 무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신뢰성은 군수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루마니아 시찰단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K9 자주포의 시연을 본 후 즉석에서 도입 의지를 표명했어요. 루마니아 포병사령관은 이런 무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기갑여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전차의 실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재 운용 중인 T-72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단은 특히 혹한기 성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K9 자주포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북극 환경에서 운용할 포병 시스템으로 한국제만 한 게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나라였어요. 유럽 방산 시장의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한국과 비교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나토의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이 중심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신흥국이나 대안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라는 표현이 줄을 이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 국방력을 21세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어요. 이제 폴란드군은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갖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부상을 역사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는 찾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한국 기술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고객 중심 사고였어요. 유럽이 원하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즉시 사용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것을 제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애프터 서비스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했어요. 훈련, 정비, 부품 공급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독점해온 유럽 방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없이는 유럽의 안보를 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 합참의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가 꿈꿔온 강군이 현실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성능의 무기를 이렇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니 기적 같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제는 한국이 기준이 되었고 다른 모든 업체들이 한국과 비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바꾸는 나라예요. 이후 245조 원 공동구매 최종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브뤼셀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의 중심축으로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5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에서 한국이 주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가 모두 한국 무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245조 원의 판 위에 한국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안이나 선택지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은 거였어요. EU 회의실에서 한국 국방산업 대표들이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대 계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쿠레스트 정부는 기존 미국제 M109 팰러딘을 모두 한국제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포병은 한국제가 답이라고 말이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모두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체코와 핀란드에서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발트 3국은 아예 한국 무기 도입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러시가 시작된 거였어요. 슬로바키아는 K2 전차 48대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슬로바키아 국방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이죠. 노르웨이는 더욱 과감했습니다. K9 자주포 24대와 함께 차세대 방공 시스템까지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했어요. 오슬로 정부는 북극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 무기의 성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위상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나토 무기 수출 2위.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이 해낸 일이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나토 국가들에게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말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로 올라선 거였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순위권에도 없던 나라가 말이죠. 유럽에서의 성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K9 자주포 30대 추가 주문을 넣었어요. 인도는 K2 전차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토의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이 중심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신흥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회의 안건에서 한국이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언급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유럽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는 한국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었습니다. 폴란드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빠른 납기,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이라는 한국의 3박자가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이제 다른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벤치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납기 단축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관료주의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유럽 맞춤형 패키지를 내놨지만 이미 한국에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웠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능력이었어요. 복잡한 정치적 고려나 관료적 절차 없이 오직 실용성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0년 넘게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와 기술 개발,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체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훈련, 정비, 부품 공급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했어요. 이런 토털 솔루션은 기존 업체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는 안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한국 무기에 의존하게 된 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칠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 모델로 한국-유럽 파트너십이 거론된 거였어요. 이제 한국은 서방 진영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한국의 부상을 역사적 사건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명의 신흥국에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어요. 한국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도 의심할 여지도 없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